서울의 심장부. 무VIP들만이 출입한다는 6성급 호텔의 최고층 레스토랑.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프라이빗 룸 아스테리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강 비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은 채 방 한가운데 놓인 최첨단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신의 상사. 이오스 어그룹의 총수 차진혁에게 향해 있었다. 꼭 이래야만 해. 진혁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시니컬한 냉소만이 감돌았다. 할아버님께서 100번의 맞선을 주선하셔도 내 파트너는 내가 직접 골라. 이건 테스트야. 강 비서, 돈과 권력이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겨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시험. 그는 지긋지긋했다. 자신의 배경을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여자들에게. 그래서 그는 연극을 준비했다. 얼마 전 당한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비운의 후계자. 이 잔인한 설정 앞에서 과연 오늘 만나기로 한 여자는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그는 벌써부터 지루해졌다. 같은 시각 호텔 로비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임세령은 휴대폰을 붙들고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뭐 절름발이라고. 아빠가 지금 제정신이야. 나더러 휠체어 탄 남자랑 결혼하라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내 시간을 이런 데다 낭비할 수는 없지. 그녀는 어떻게든 이 불쾌한 자리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촌스러운 차림의 한 여자가 들어왔다. 커다란 백팩을 메고 화려한 로비의 풍경에 어울리지 않게 두리번거리는 여자. 강원도 산골에서 막 상경한 듯한 순진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얼굴. 임세령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여자 오보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혹시 1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 없어요? 그냥 저 대신 룸에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 있다가 나와주면 돼요. 상대가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 아마 그쪽에서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테니까. 임세령은 두툼한 현금 봉투를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보미의 1년치 연구비와 맞먹는 거절할 수 없는 액수였다. 오보미는 망설였다. 서울에 온 이유는 자신의 희귀 약초 연구를 지원해줄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기 직전인 고향의 작은 농장과 연구에 필요한 낡은 장비들이 어른거렸다. 결국 그녀는 딱 1시간만이라는 다짐과 함께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보미는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아스테리아 룸의 문 앞에 섰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등진 차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늘진 표정과 차가운 눈빛은 그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진영 역시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보고 순간 당황했다. 그가 사진으로 보았던 화려한 미인 임세령이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꾸미지 않은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의 눈,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눈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 안에는 그 어떤 편견도, 계산도 없는 맑고 투명한 호수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 그녀가 자신의 휠체어를 보고 경멸과 혐오,
혹은 값싼 동정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오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마치 그의 휠체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진혁이 일부러 찻잔을 따르다 손을 떠는 연기를 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찻주전자를 받아 들었다. 제가 할게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가식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적인 친절이었다. 진혁은 마지막 시험을 던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에 대해 그리고 두 다리를 잃은 후에 절망적인 삶에 대해 일부러 어둡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쯤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를 피할 핑계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미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을 들어본 적 없는 위로를 건넸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땅에 뿌리 내린 식물들은 비록 걸을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잊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꼭 걷는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자연의 지혜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진혁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균열이 생겼다. 그 틈으로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강렬한 감정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함, 꾸밈없는 순수함, 돈과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영혼. 그는 사랑에 빠졌다. 이 시골에서 온 이름 모를 여자에게 첫눈에 약속했던 한 시간이 되자 보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진혁 씨,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예의 바르고 따뜻했다. 그녀가 방을 나서는 순간 진혁은 그녀가 이대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극심한 패닉에 휩싸였다.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시험은 어떠셨습니까? 진혁은 그녀가 사라진 문 쪽을 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애절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 비서,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차잔에 방금 나간 저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다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했던 연극은 정작 그 자신을 덫에 빠뜨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이오스그룹의 회장실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차진혁은 어젯밤 이후 단 1분도 제대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보미라는 여자의 따뜻한 미소와 어떤 편견도 담겨있지 않았던 맑은 눈동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토록 강렬하게 누군가를 갈망해 본 적이 없었다. 강 비서가 긴급히 작성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오보미 씨, 보고서의 내용은 놀라웠다. 그녀는 단순히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처녀가 아니었다. 오보미, 강원도의 작은 농가 출신. 하지만 국내 최고의 농업대학에서 식물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계에서도 주목받는 희귀약용 식물 전문가, 특히 현대의학으로도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전설의 약초. 달그림자, 난초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달그림자 난초. 바로 지금 이오스 그룹의 미래를 걸고 진행 중인 최중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성분이었다. 이오스 그룹의 최고 연구진들도 실험실 환경에서 이 난초를 배양하는 데 실패하여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운명, 진혁은 이 단어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운명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린 여자가 동시에 그룹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니 그는 그녀를 원했다.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온전히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장애인이라는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그 가면만이 돈과 권력이라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녀의 진실된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줄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연극을 기획했다. 며칠 뒤 보미는 서울의 한 식물원으로 향했다. 차진혁이라는 남자가 개인적인 용무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지난번의 대역 사건에 대해 추궁하려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의 연락을 거절할 수 없었다. 거대한 온실안, 수천 종의 식물들이 내뿜는 싱그러운 향기 속에서 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강렬했다. 오보미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던 당신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소.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암시하는 절반의 진실이 담긴 거짓말을 시작했다. 사고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소. 그러다 우연히 희귀 식물들이 가진 재생 능력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지. 그것이 지금 내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희망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달그림자 난초를 연구해왔어. 하지만 내 몸 상태로는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군. 그래서 오보미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의 개인 컨설턴트가 되어주시오. 내가 가진 개인 온실과 연구소에서 달그림자 난초를 재배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시오. 그가 제시한 조건은 보미가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무제한의 연구 자금, 최첨단 연구시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연봉. 하지만 보미는 의심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하필 저죠? 저보다 더 훌륭한 학자들도 많을 텐데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진혁은 그녀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학자들은 나 같은 장애인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시간을 낭비하려 하지 않더군. 그리고 내 상태 때문에 나는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오. 그래서 나의 컨설턴트는 필연적으로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내 집에서 함께 일해야만 하오. 이런 불규칙하고 사적인 업무 환경을 받아들일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있겠소. 그의 논리는 완벽한 변명이었다.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한 보미는 갈등했다. 이 제안은 무언가 이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평생의 꿈이었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와 휠체어에 앉아 절박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남자의 외로운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냉철한 의심을 이기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결과물은 회장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조건은 진혁의 마음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여자, 오보미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순수하고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물론이요,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거대한 온실 속에서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나는 거대한 거짓말 위에서, 다른 하나는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은 채로 그녀는 이제 자신이 불구의 남자를 돕기 위해 거대한 사자의 소굴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거짓된 연극이 앞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오스 그룹의 R&D 센터는 오보미가 평생을 살아온 푸른 자연과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차가운 흰색과 금속성 회색으로 이루어진 공간. 공기 중에는 오존 냄새와 기계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강 비서의 안내를 받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핵심 연구팀에 소개되었다. 모두가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의 눈에 흙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촌스러운 옷차림의 오보미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저런 여자가 왜 여기에? 라는 노골적인 무시와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변덕으로 들어온 정원사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R&D 센터의 총괄 책임자인 윤태석 이사가 인자한 척하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보미 아가씨, 환영합니다. 회장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는 그녀를 전문가를 뜻하는 실장이나 연구원이 아닌 아가씨라고 부르며 교묘하게 하대했다. 윤 이사는 그녀를 연구실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맡겼다. 과거에 실패했던 난초 배양 샘플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목록을 만드는, 사실상 신입 인턴이나 할 법한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 순진한 시골 처녀가 며칠 못 버티고 스스로 나가떨어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보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그런 수능적인 태도는 연구원들의 오만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며칠 동안 보미는 연구실의 투명 인간과 같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실패한 샘플들의 데이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죽은 난초 샘플들을 통해 그들의 조용한 비명을 듣고 있었다. 왜 그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 비상이 걸렸다. 마지막 남은 달그림자 난초의 유전자 변형 샘플들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사 현상을 보이며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대체 원인이 뭐야? 모든 영양 수치는 완벽하다고 곰팡이 감염으로 보기에는 괴사 패턴이 너무 불규칙합니다. 엘리트 연구원들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떠있는 복잡한 세포 구조도를 보며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초될 위기였다. 그때 연구실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그건 곰팡이 감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먼지 쌓인 샘플들 앞에서 조용히 일어서 있는 오보미에게로 향했다.
한 수석 연구원이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다. 아가씨가 뭘 안다고 끼어드는 겁니까? 이건 고도의 세포 병리학 문제라고요. 하지만 보미는 그의 무시를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디스플레이 앞으로 걸어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괴사 패턴을 보세요. 외부에서의 침입이 아니에요. 뿌리의 관다발. 식물의 혈관 안쪽에서부터 괴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건 병원균이 영양 공급을 막는 게 아니라 식물 스스로가 영양 흡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연구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여러분들은 토양의 성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달그림자 난초는 특정 영양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라산 북쪽 사면의 화산태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균극균과의 공생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식물에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의 유일한 친구를 굶겨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녀의 설명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지난 1년간 최고의 엘리트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이 이름 모를 시골 처녀가 단 5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풀어낸 것이다. 그녀의 지식은 단순히 책에서 배운 학문이 아니었다. 평생을 식물과 교감하며 얻은 대지의 지혜 그 자체였다. 연구원들은 경악과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녀의 압도적인 통찰력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지만 윤태석 이사의 표정은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서늘한 위기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시골 처녀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에 드러내버린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녀의 해결책이 성공한다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가 다시 봉회돼 오르게 된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핵심 데이터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던 자신의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귀찮은 불청객이 아닌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을 차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비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느리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가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오만한 엘리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짜릿한 희열과 함께 강한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윤태석의 눈빛에 서린 섬뜩한 저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오보미는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의 테스트는 이제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연구실에서는 이제 모두가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보미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희망이자 전문가였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윤태석은 어딘가로 비밀스러운 전화를 걸었다. 문제가 생겼다. 그의 목소리는 독사의 그것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오봄이라는 변수가 나타났어. 프로젝트에서 제거해야겠다. 고요했던 연구실에 이제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오보미의 합류 이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그는 기적적으로 봉회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연구원들은 한라산의 화산토와 균극륜의 생태 환경을 연구실 안에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실험실의 특수 배양기 안에서 첫 번째 달그림자 난초가 건강한 푸른 잎을 트위워냈다. 연구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그녀의 공을 칭송했지만 보미는 여전히 예전처럼 겸손하고 묵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식물과의 교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차진혁은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빌미로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교묘하게 늘려나갔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있는 개인 온실이야말로 난초를 배양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그녀를 수시로 저택으로 불러들였다. 그의 거대한 온실은 R&D 센터의 차가운 연구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사계절의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곳, 희귀한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뿜어내는 작은 낙원. 그곳에서 진혁은 냉철한 CEO의 가면을 벗고 외롭고 상처받은 장애인을 연기했다. 그리고 그의 달콤한 거짓말은 오봄이라는 여자의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어 주었다. 어릴 적에는 늘 산에서 살았어요. 저에게는 딱딱한 책보다 흙을 만지고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은 공부였거든요. 이 꽃의 이름은 별의 눈물이에요. 밤에만 피어나서 아침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져버리죠.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같지 않나요? 그녀는 그에게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의 어린 시절과 식물에 대한 철학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영혼으로서 그와 동등하게 교감했다. 진혁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라는 사람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감탄했고 그녀의 지혜에 매료되었으며 그녀의 따뜻함에 중독되어 갔다. 어느 날 오후 그가 휠체어에서 작은 원예용 가위를 떨어뜨리는 연기를 했다. 그가 힘겹게 허리를 숙이려 하자 보미가 재빨리 다가와 가위를 집어주었다. 그 순간 그들의 손이 스쳤다. 아주 짧은 우연한 접촉. 하지만 그 순간 진혁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떨림을 느꼈다. 보미 역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손을 뗐다.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또 다른 날 늦게까지 함께 연구를 하던 밤 진혁은 저녁을 먹고 가라며 그녀를 붙잡았다. 화려한 만찬이 아닌 저택의 주방장이 소박하게 차려낸 따뜻한 가정식 백반이었다. 식사를 하며 그는 자신의 사고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절망감 그리고 식물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불행에 마음 아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공기를 정화하는 효능이 있는 작은 난초 화분을 가져왔다. 방이 조금 건조한 것 같아서요. 회장님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작은 선물에 진혁은 말문이 막혔다. 지난 수십 년간 그에게 선물을 건넨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그 선물들은 모두 그의 지위와 부를 향한 것이었다. 그의 건강을, 그의 호흡을 걱정해 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보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장애를 넘어 그 안에 숨겨진 고독하고 강인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존경과 연민, 그리고 설렘.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에게 이 달콤한 연극은 점점 더 무거운 죄책감의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친절과 배려가 그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여주는 진실된 마음에 기뻐할수록 그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홀로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두 다리로 당당하게 그녀의 앞에 서서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강인한 남자가 아닌 비겁한 거짓말쟁이로 그녀의 존경과 연민이 경멸과 배신감으로 바뀌는 것을 그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를 얻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되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온실에서 첫 번째 달그림자 난초가 신비로운 보랏빛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진혁 씨 보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보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순수한 감탄과 존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 맑은 눈빛 앞에서 진혁은 사랑과 죄책감이라는 두 개의 감정에 압도당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진실을 고백하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애써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두 사람을 함께하게 만든 달콤한 거짓말은 이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그들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오보미의 성공은 윤태석 이사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다. 자신의 무능함이 그녀의 유능함 아래에서 더욱 도드라졌고 프로젝트의 성공은 곧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순진한 시골 처녀와 그녀를 비호하는 장애인 회장을 한꺼번에 제거할 교활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달그림자 난초가 특정 성장 단계에서 아주 미세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도 치명적인 독성 화합물을 배출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연구원 한 명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보미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특수 배양실의 환경 제어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시스템의 기록에는 마치 보미가 퇴근 전에 설정을 잘못하고 간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로그를 남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R&D 센터 전체에 요란한 생물학적 위험 경보가 울려 퍼졌다. 연구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보미의 배양실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수십 개의 난초들이 모두 검게 변색된 채 죽어 있었다. 배양기에서는 미량의 독성 가스가 검출되었다. 윤태석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연기하며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오보미 씨, 내가 아마추어에게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 그룹의 몇 년짜리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됐어. 그는 조작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모두의 눈앞에 증거로 내밀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제까지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동료 연구원들마저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보미는 순식간에 그룹의 미래를 망친 무능하고 부주의한 시골 처녀로 전락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소식을 듣고 차진혁이 휠체어를 탄 채 연구실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모두가 그가 오보미를 향해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태석은 의기양양하게 진혁에게 다가가 조작된 증거들을 보여주며 보미의 과실에 대해 설명했다. 진혁은 그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보미와 승리감에 도취된 윤태석을 잠시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윤이사, 배양실의 환경 제어 시스템 로그는 A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맞소?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 A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은 시니어급 이상의 연구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물론입니다. 내가 알기로 그 시스템은 3중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정도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려면 3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무력화되어야만 가능하지. 이런 식의 수동 오버라이드를 위한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어? 진혁의 질문은 보미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게 시스템의 오류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렇기에 윤태석은 그의 질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진혁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 당장 연구실 내부 서버가 아닌 그룹 중앙 보안 서버에 기록된 지난밤의 원격 접속 로그를 전부 띄워보시오. 배양실 내부 시스템이 아닌 우리 네트워크 전체에 접속을 시도했던 모든 IP의 기록을 확인해야겠소. 중앙 서버의 로그 기록이 메인 스크린에 떠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던 바로 그 시각, 단 하나의 외부 IP가 방화벽을 우회하여 연구실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했던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진혁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던 강 비서를 돌아보았다. 강 비서, 저 IP 주소, 우리가 추적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지? 강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네, 회장님, 해당 IP는 윤태석 이사님 처남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컴퓨터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연구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태석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한 함정이 사실은 자신을 겨누고 있던 더 큰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진혁은 그 자리에서 윤태석을 해고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윤 이사, 이번 시스템 오류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소. 이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겠다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보미에게로 휠체어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다. 오보미 씨,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소.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하시오. 당신의 능력에 대한 나의 신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팔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눈빛은 내게 맡기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보미는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함과 함께 심장을 뒤흔드는 강력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믿어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지켜준 것이었다. 휠체어에 갇힌 그가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존경과 신뢰를 넘어선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뿌리가 깊게 내리기 시작했다. 윤태석의 함정은 오히려 차진혁과 오보미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내부 감사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윤태석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교활한 함정을 팔 여유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무너질 때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와 오보미를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리라. 그의 계획은 방화였다.
그는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중앙 서버실에 전기 합선으로 위장한 불을 지르기로 했다. 서버실은 보미가 관리하는 특수 배양실 바로 옆에 있었다. 불길이 번지면 서버와 함께 값비싼 난초 샘플들까지 모두 한 줌의 채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배양실의 전력 시스템을 아마추어처럼 관리한 오보미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그날 밤 모든 비극의 전조는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진혁의 개인 온실 안, 보미는 활짝 피어난 달그림자 난초의 신비로운 자태를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 난초의 성분을 이용해 고향의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저렴한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최종 꿈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을 바라보며 진혁은 더 이상 자신의 거짓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이토록 진실된 영혼 앞에서 자신은 비겁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사실은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얻기 위해 이 모든 연극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장님, 강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온실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R&D 센터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는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R&D 센터 서버실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보미 씨가 아직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각, 보미는 난초의 개화 상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홀로 연구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데이터 기록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순간 복대서부터 타는 냄새와 함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문을 열려던 순간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연구실 전체의 모든 방화문이 동시에 닫혔다. 화재 시 유독가스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잠금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연구실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서버실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복도는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연기가 방화문의 틈새를 비집고 연구실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보미는 기침을 하며 필사적으로 비상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통신마저 두절된 상태였다. 한편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던 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방팀은 당장 투입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회장님, 방화문이 잠겨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문을 파괴하려면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10분, 그 시간 안에 그녀는 질식해버릴 것이다.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도, 그룹의 미래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쓰러져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아니,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자신을 구속하던 휠체어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 그는 팔에 꽂혀 있던 가짜 링거 바늘을 무자비하게 뽑아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집무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모습을 본 강 비서와 직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진혁은 R&D 센터로 향하는 비상 연결 통로를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굳게 닫힌 강철 방화문이었다. 그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려 했지만 내부의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다. 보미 씨, 오보미 씨, 정신 차려요. 그는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살아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강철문에 부딪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깨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끼익 하는 비명과 함께 뒤틀린 문틈으로 사람 하나가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는 영희 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보미를 발견한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들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희미하게 눈을 떴다.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남자.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진혁은 그녀를 안고 필사적으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여 불길을 잡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그는 건물 밖 잔디밭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거친 기침과 함께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전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온몸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었다. 걸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질식할 듯한 영희 속에서보다 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질문에 진혁의 얼굴에서 안도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극심한 공포가 채웠다. 올 것이 와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남자를 그녀가 강인함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 연기였던 남자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화재 현장에서의 충격적인 진실은 차진혁과 오보미 사이에 높고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다. 보미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끝나자마자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진혁을 차갑게 밀어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애타는 눈빛을 그녀는 외면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과 깊은 상처만이 남아있었다. 전부 연극이었나요? 당신에게 저는 뭐였죠? 당신의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장난감 아니면 당신의 테스트에 통과한 순진하고 멍청한 실험체. 그녀는 그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혼자서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진혁의 화려한 저택이 아닌 서울에 올라와 처음 구했던 그녀만의 작고 초라한 옥탑방이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된 세계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다음 날 진혁은 수십억짜리 계약도 마다하고 그녀의 옥탑방으로 찾아갔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최고급 세단은 낡고 허름한 골목길의 풍경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시작해야만 했는지, 재산과 지위만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진실된 인간관계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비웃듯 운명처럼 나타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다는 것을 거짓말은 진짜를 찾기 위한 비겁한 방법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계속했던 건 내가 겁쟁이였기 때문이요. 냉소적이고 차가운 CEO인 진짜 내 모습보다 당신의 동정과 연민을 받는 장애인의 모습이 당신의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으니까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테스트였다고요? 보미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마음을, 진심을
그런 식으로 시험대에 올려놓고 당신 마음대로 평가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나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은 거짓이었어요. 내가 동정하고 존경했던 당신의 강인함도, 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당신의 외로움도, 전부 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프로젝트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때문일 뿐.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모두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그와 직접 대면하는 대신 강 비서를 통해서만 공식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한편 윤태석은 두 사람의 균열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그는 방화 혐의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아직 건재했다. 그는 지금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진혁은 감정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프로젝트의 핵심인 오보민은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의 해외 파트너에게 연락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최종 데이터를 훔쳐낼 마지막 작전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행하기로. 그날 이후 이오스 그룹의 R&D 센터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보미는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진혁과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필사적으로 피했고 불가피하게 마주칠 때면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진혁은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것을 매일같이 지켜봐야만 했다.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내부의 적과 싸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사랑의 고통과도 싸워야 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치르는 혹독한 대가였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밤 홀로 연구실에 남아 화재에서 간신히 복구한 난초의 최종 데이터를 분석하던 보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식물학자로서의 그녀의 직감, 데이터를 읽는 그녀만의 능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데이터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픽셀 단위의 정보 안에 아주 미세한 노이즈, 그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아백도요 백도, 데이터 자체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도록 설계된 스파이였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모든 결과물을 외부의 비밀 서버로 전송하도록 설계된 윤태석의 마지막 함정,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프로젝트가, 그리고 회사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그의 배신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충돌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외면하고 떠나버릴까? 그녀는 모니터 화면의 위험 신호와 창문 너머 보이는 회장실에 꺼지지 않는 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그를 미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리고 그와 함께 싸워왔던 이 모든 노력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타워를 향하고 있었다. 한유라의 발걸음이 차진혁의 집무실 앞에서 멈췄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프로젝트를 지켜야 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건 그를 위한 게 아니야. 이 약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밤늦은 시간,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진혁은 예고 없이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는 이내 자신의 다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황급히 감추며 다시 휠체어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하지만 그의 희망에 찬 눈빛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데이터가 오염됐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발견한 백도어의 소스 코드를 띄웠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데이터 자체가 스파이입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모든 결과물을 외부로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윤이사의 마지막 발악이겠죠. 그녀의 설명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진혁은 순식간에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능력과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직업의식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평가가 어떻소? 그는 그녀를 더 이상 감정의 상대가 아닌 최고의 전략가로 대하며 물었다. 윤이사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주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방화 사건으로 시간을 벌고 이 백도어로 완성된 결과물을 훔쳐낼 계획이겠죠. 차가운 분노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싸우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윤태석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있었다. 그를 막는 걸 돕겠습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관계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저는 이오스 그룹을 떠나겠습니다. 영원히. 그녀의 조건은 진혁의 심장에 박힌 비수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자격이 없었다. 그렇게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위태롭고 서늘한 두 번째 연합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방역 계획은 적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백도어를 제거하면 그가 눈치챌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백도어를 우리의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유라가 새로운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함정 속의 함정이었다. 첫째,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것이다. 둘째, 최종 데이터가 완성되기 직전 유라는 유령 데이터를 만들 것이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약의 분자 구조식이지만 그 안에는 그녀만이 아는 치명적인 오류, 즉 약의 효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미세한 분자 구조를 숨겨둘 생각이었다. 셋째, 백도어가 이 독이 든 데이터를 윤태석의 파트너에게 전송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도어 자체를 추적기로 활용할 것이다. 백도어가 활성화되는 순간 가짜 데이터를 전송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수신하는 서버의 정확한 위치와 그동안 윤태석과 경쟁사가 주고받았던 모든 통신 기록을 역으로 다운로드할 계획이었다. 작전이 시작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다. 하지만 이전의 따뜻함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효율적인 업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옆에서 눈부신 재능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그녀를 바라보며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갈수록 동시에 그녀와의 이별에도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그녀의 경계를 존중했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단 한마디의 사적인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의 그런 인내와 진심 어린 반성은 오히려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이고 있었다. 마침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마지막 밤이 다가왔다. R&D 센터의 중앙 통제실, 진혁과 유라, 그리고 강비서 등 극소수의 인원만이 남아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가 마지막 시퀀스 코드를 입력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니터 화면에 숨어있던 백도어가 활성화되는 것이 보였다. 독이 든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모니터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나며 상하이에 위치한 경쟁사의 본사 서버 위치를 정확하게 찍고 있었다. 이어서 윤태석과 그 경쟁사 CEO 사이에 오고 갔던 모든 암호화된 이메일과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다운로드되기 시작했다. 자바스건 진혁이 승리의 안도감과 함께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 공동의 승리의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주 잠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녹아내리고 과거의 그 뜨거웠던 교감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고맙소. 오보미 씨, 당신이 또 회사를 구했군. 진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감정을 누르듯 건조했다.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약속대로 내일 아침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완벽한 승리의 순간에 울려 퍼진 패배의 선언과도 같았다. 진혁은 기업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막 잃기 직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차진혁의 책상 위에는 오보미의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가 그의 심장 위에 올려진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그녀를 보내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니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소. 윤태석의 죄를 공식적으로 처단할 마지막 무대여 증인이자 이 모든 음모를 파헤친 핵심 전문가로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만 하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임무가 될 거요. 보미는 망설였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벗어나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의감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녀의 책임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오스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윤태석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파트너로부터 데이터 전송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유능한 임원으로서 막대한 퇴직금과 함께 명예롭게 회사를 떠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차진혁과 오보미 사이의 냉전 역시 그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진혁은 먼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던 윤태석에게 마지막 평가를 부탁했다. 윤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식적인 미소와 함께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모두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인 것처럼 떠벌렸고 오보미에 대해서는 임시 컨설턴트였던 오보미 양도 자신의 미미한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 주었다며 교묘하게 그녀의 공을 깎아내렸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진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훌륭한 평가였소. 윤 이사, 특히 당신이 최종 공식기라고 믿고 있는 그 데이터가 정확히 12시간 전에 상하이에 있는 우리의 경쟁사 바이오신스 비오신트 아의 본사 서버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흥미로운 평가로군요.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게 무슨... 오늘 우리는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오. 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일했던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모인 것이오. 그는 보미에게 신호를 보냈다. 보미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처녀나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의 칼날을 손에 쥔 냉철한 심판관이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윤태석의 모든 범죄를 스크린 위에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그가 연구실의 샘플을 의도적으로 오염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작되지 않은 원본 로그 기록. 두 번째, 그가 서버실에 방화했음을 증명하는 CCTV 영상과 법의학적 증거 자료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그녀는 윤태석과 바이오신스의 CEO가 주고받았던 모든 통신 기록과 녹음 파일,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훔쳐간 데이터가 사실은 독이 든 데이터였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그 데이터로 약을 제조할 경우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까지. 이 사진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반역자를 향한 혐오만이 가득했다. 윤태석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부정하고 소리쳤지만 절대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진혁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진혁은 이 사회를 향해 윤태석의 즉각적인 파면과 산업, 스파이, 방화,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을 안건으로 발의했다.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 앞에는 기자들이 아닌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윤태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던 윤태석이 마지막으로 유라를 돌아보며 증오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고작 시골뜨기 계집애 따위가 어떻게... 유라는 그런 그를 증오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시골을 얕봤어요. 그리고 진심을 얕봤죠. 모든 혼란이 끝나고 이사들은 진혁에게 축하를, 그리고 율에게는 경외의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그녀는 약속대로 떠나야만 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려던 순간 진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가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애처로운 목소리였다. 우리의 프로페셔널한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유라가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렇다면... 진혁이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새로운 계약을 합시다. 지극히 개인적인 계약을. 정의는 실현되었고 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어려운 문제만이 남아있었다. 서진혁의 간절한 마지막 한마디는 텅 빈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흔들었다. 한유라는 자신을 붙잡은 그의 손과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차가운 남자와의 첫 만남. 온실 안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교감. 연구실을 지켜주던 그의 든든한 등. 화염 속에서 자신을 구해내던
그의 필사적인 모습, 그리고 지독했던 그의 거짓말과 그보다 더 깊었던 그의 진심 어린 후회까지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 때문에 아팠던 것일까? 아니면 그 거짓말 때문에 그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일까? 개인적인 계약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계약에는 언제나 조건과 조항, 그리고 파기 조항이 따르죠. 당신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나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마지막 남은 비겁함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그 어떤 종류의 계약으로도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당신 말이 맞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기반성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오. 거짓말에 대해, 당신을 시험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처럼 놀라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휠체어에 앉았던 연극이 아니었소. 당신에게 내 진짜 마음을 보여줄 용기가 없었던 바로 그 비겁함이었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떤 조건도, 어떤 계약도 없는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고백했다. 사랑하오. 오봄이, 당신이 내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천재라서가 아니오. 장애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착한 여자라서도 아니오. 나는 당신의 강인함을, 당신의 정직함을,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사랑하오. 나는 그냥 당신, 오봄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오. 그래서 나는 계약이 아닌 당신과의 삶을 원하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렸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당신에게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화가 나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도 당신이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과 상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의 진심을 마주보았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차진혁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렀다. 몇 주 후, 진혁은 보미를 데리고 그녀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 만큼 그녀를 키워낸 그 땅과 하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고 그녀의 낡은 연구 자료들로 가득 찬 작은 방을 보았다. 그는 익명의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가족들이 진 모든 빚을 갚고 농장에 최신 설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야생화가 만발한 작은 언덕 위에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어떤 연극도, 어떤 거짓도 없었다. 오직 사랑에 빠진 한 남자, 차진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거짓된 장소에서 엉뚱한 상대를 향한 가짜 프로포즈로 당신과의 인연을 시작했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진실된 이 장소에서 진짜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오봄이, 보미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오스 그룹이 개발한 신약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오보미는 이제 R&D 센터의 최연소 센터장이자 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식물학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진혁의 차가운 저택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대한 온실을 품은 아름다운 집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온실 안에서 새롭게 피어난 달그림자 난초를 함께 돌보고 있었다. 진혁이 등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이군. 오, 박사. 보미가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런 셈이네요. 차 회장님, 우리의 파트너십이 꽤 성공적인 것 같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이 가득한 온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기묘한 인연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사랑으로 피어났다.